당직자들의 잇따른 확진 판정으로 국회도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연말 행사와 모임 최소화를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내일부터 행안부와 국토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야당은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낙마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은 국민의힘 입당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입당 요구를 에둘러 거부한 것이어서 양측 간의 단일화 논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법사위위원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함께 속도 조절에 들어간 공수처 출범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송 전 2라운드, 권력기관 개혁 3법 시행 등 법사위 현안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전 구성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역 지침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민생 입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지도부와 접촉이 많은 당직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한숨을 돌렸지만 오늘 예정된 대면회의 일정은 취소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상주 인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국회 긴급 멈춤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당직자 등 1000여 명에 대한 당 차원의 코로나19 전수조사도 이른 시일 내에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부와 국회 사무처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연말 행사와 모임을 취소토록 하고 당내 회의 참석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법 등 국회가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숙제를 여야가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야당의 상임위와 본회의 등 임시의 의사일정 협의를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국회 사무처도 방역 강화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회식이나 모임을 전면 금지한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방역 대책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또 의원실과 사무처의 재택근무 인원을 현재의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대권 후보로 거론됐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로 선회하면서 선거판이 커졌습니다. 안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뜻을 분명히 했는데 단일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누구든 만나서 연대와 협력을 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야권 후보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넘어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안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시했지만 단일화 방식을 놓고는 국민의힘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막판 단일화나 범야권 후보가 모여 단일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구도에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해훈, 김선동, 이종구 전 의원 등의 후보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대선 주자급 인사들의 서울시장 출마 검토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조만간 결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상호, 박주민 의원을 앞서고 있지만 최종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박형준, 이현주 전 의원과 3강 구도를 형성했던 서병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부산시장 후보 경선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출마,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선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이번 주 4개 부처의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은 물론 변 후보자의 실언과 관련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낙마 공세에 정면 대응하면서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권에서 가장 벼르는 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보자 검증은 물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SH 사장 시절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책임을 돌리는 발언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못 사는 사람으로 단정하는 듯한 발언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매우 부적격한 인사로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변 후보 같은 인물이 청문회장에 서는 것 자체가 국민적 모독이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의당도 구의역 사고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김군의 죽음이 정말로 그저 위탁업체의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입니까? 본인의 잘못된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뉘우치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십시오. 다만 변 후보자에게 부적격 의견을 줄지는 정책 검증을 마치고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청문회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당내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변 후보자를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를 하기도 했지만 지명 철회 요구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이제 이름을 올리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뭔가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다만 저는 이것을 단순히 엄호하는 차원으로 지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3일 연속으로 이어지는 청문회 첫 주자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 후보자가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주무부처장으로 기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도곡동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2003년부터 15년 동안 1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점이 도마에 오르는 등 부동산 문제가 이번에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불복 소송 신문기일 날입니다. 이를 앞두고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동반 사퇴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54.8%가 윤 총장은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을 했고요. 추 장관과 동반 사퇴한다고 답한 건 38.3%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는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여론의 온도차가 컸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 78.9%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는 10명 중 9명 꼴인 88.1%가 윤 총장이 물러날 필요가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여론이 좀 갈렸는데요.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은 73.3%,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67.8%가
윤 총장은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그 민주당의 텃밭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6%로 우세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그 수도권에서는 윤 총장 사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49.5%, 또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팽팽했습니다. 내일 윤 총장 그 징계 그 집행 정지 신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번 그 직무 배제 그 효력 정지 결정처럼 윤 총장의 그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법원이 그 징계 결정을 유지할지 그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윤 총장의 징계만큼 여야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쟁점이죠. 공수당 후보자 추천 문제인데요. 다시 후보자 추천위 회의가 2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28일 회의에서는 후보자 윤곽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민주당이 올해 안에 이제 출범을 목표로 했던 공수처 출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이 됐지만 야당목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를 하면서 그 회의가 28일로 한 차례 연기가 됐는데요. 그 민주당 28일에는 그 반드시 공수처장 후보 결론을 내고 내년 1월에는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와 처장 임명까지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시즌2는 차분히 준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18일 회의에서는 그 여당목 추천위원들은 후보자 결론을 내자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야당 몫의 그 사퇴한 추천위원을 채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2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레죠. 23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더 받기로 했는데요.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자를 더 추천하기 위한 그 시간 벌기용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추천위는 28일 야당목 추천위원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공수처법 개정으로 그 야당의 후보자 추천 거부권이 삭제된 만큼 28일에는 최종 그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이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요. 또 야당이 맹공을 퍼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용구 법무차관 그 변호사 시절 술에 취한 채 그 택시기사를 멱살을 잡고 이제 잡은 혐의로 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경찰은 이 사건을 지금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을 했는데 이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1호 수사 그 대상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차관의 사건을 내사 종결한 건 경찰의 직권 남용이고 직무유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그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했어야 하는데 이 법 시행 이전 판례를 적용해 이 차관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건 수사 무마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고요. 오후에는 경찰청을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 무마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찾아내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라. 우리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국민과 함께 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의당도 그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게 석연치 않다면서 경찰은 당시 내사 종결의 적절성 등을 따져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구 차관 그 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퇴한 그 고기영 전 차관 후임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또 청와대의 인사 그 부실 검증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화상회담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한중 관계를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양국의 영내 방역,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협력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장정영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화상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박 의장과 리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양국이 기업인 격리를 면제하는 신속 통로를 개설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양국은 기업인들의 신속 통로 개설을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 방금 전에 리 위원장께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축에서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고 那么率先开展两航两空协作，也率先开通了人员往来的这个快捷通道，树立了国际抗疫合作的典范，也为 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방역 보건 체계에 중국이 적극 호응한 데 대해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면서 양국의 방역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영내 방역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협력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공공재로서 세계 각국이 공평한 배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한중이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리 위원장은 박 의장이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관계와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군사 분계선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해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시행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내정 간섭으로 규정했는데 이낙연 대표도 우리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도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비판에 대해 연일 반박했습니다. 어제 허영 대변인이 훈수성 내정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낙연 대표도 오늘 유감이라며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입니다. 이 대표는 접경지역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에서는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며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본회의에 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표결엔 전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로 의송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쯤 시행될 예정인데 미국 의회사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관련 청문회를 예고했고 지한파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하원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공개 비판을 이어가는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정부는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복민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복민 의원의 급격한 재산 급증 과정에서 전현 일가의 편법 증여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련 의혹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전복민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선 전 의원 출당 등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서 서울시로부터 1,400만 원을 받은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지원금 신청이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가난한 예술인들을 위해서 양보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염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수령을 언급하면서 진보 권력층의 파렴치한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의원들과 합동으로 계획했던 연말 군무대 방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주 박 의장의 군부대 방문 계획이 연기됐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짚어본 뒤 방문 일정을 내년 1월 초 이후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23일 백령도 해병대 유교단을 방문해 위로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었습니다.
강한학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21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백신 접종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요. 중국과 러시아도 자체 백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에 뒤늦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 정치권, 백신 확보 상황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가 백신 도입의 안전성을 따져서 천천히 한다고 하다가 왜 선진국이 승인도 하지 않은 면역률이 낮은 이런 백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실험하려고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 선정, 안전성 검증, 국민들께 더욱 진솔하고 투명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부의 백신 확보 정책을 놓고 야당은 아니라고 무능한 정부라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백신을 이용해 야당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백신 확보 실패, 백신 후진국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방역을 교란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며 결과적으로 민생 안정을 해친다며 야당은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방역과 민생을 도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 이르면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확보와 접종이 각국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지금입니다. 정부 당국은 역량을 총동원해서 백신 확보는 물론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에게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이죠. 유승준 원천 방지 5법이 국회에 발의되자 가수 유승준 씨가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과거 입대 공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속내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네는 평생 너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저는 제 팬들과 약속을 한 것이고 제가 국민과 약속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공공의 적입니까? 제가 무슨 강간범입니까? 제가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 법석입니까 도대체? 40분 분량의 영상에서 유 씨는 내내 격앙된 모습이었는데요. 국민과의 약속은 정치인이나 하는 것이고 난 연예인이다. 내 팬들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내가 대국민 사과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이었는데요. 유 씨는 한국 입국 제한이 정치권의 선동에 따른 사회주의적 통제 때문이며 자신이 순수한 피해자라는 극우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유 씨가 아직도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법안은 스티브 유 씨만 가위질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러 가지 꼼수로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이슈까지 거론하며 비판을 쏟아낸 유승준 씨 영상에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인인 스티브 유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유승준 씨의 이해할 수 없는 궤변에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야권 잠룡으로 불리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차기 대권에 직행하는 대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의 등판으로 보수 야권의 서울시장 보선판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안 대표가 승부수를 띄운 배경과 삿바 싸움에 들어간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신 이태규 최고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차기 대선 직행을 공언을 해왔다가 서울시장 출마로 급선회를 했는데요. 이런 승부수를 띄운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뭐 승부수라기보다는 그 고실 끝에 내린 결심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박원순 시장 이제 그 사고 이후에 그 이후부터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서울시장 출마 요구가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네. 그것이 이제 야권 언론이나 또 현재 야권에 계신 이제 전현직 의원님들 중심으로 그런 출마 요구가 계속 있어 왔는데 이제 안 대표는 직접 정권 교체와 중도 실용 정치 실현을 위해서 대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왔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정기국회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어떤 무기력함을 보면서 이 국회에서 이 정권의 폭주를 이제 막을 수가 없다고 판단됐고, 그렇다면 그것은 내년 보궐선거에서 나가서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 없이는 정권 교체도 없다. 이런 이제 걱정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을 좀 바꾸게 된 계기가 됐는데, 특히 현재 그 코로나 백신을 제대로 확보도 못했으면서 마치 4,400만 명분을 확보한 것처럼 이 거짓말하는 이제 이 정권의 개인적인 분노가 굉장히 크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직접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위원님, 그렇다면 이 대선에 대한 의지는 좀 완전히 접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는 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안 나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장 그 승리에 대해서 올인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시장에 당선이 되면 시정에 전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지방정부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에는 선을 그은 거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일부에서 입당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제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의 이제 주장 아니겠습니까? 들어와서 네. 같이 하자. 그런데 지금 야권 우리가 이 단일 후보를 만든다는 그 부분은 이제 기존의 보수 지지층 외에 중도와 합리적인 진보까지 합쳐서 플러스 알파 확장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건데, 네. 그것이 이제 입당하는 것이 과연 그런 취지에 맞겠느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야권의 과제는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혁신과 확장성을 좀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지금 말씀하신 그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라는 거는 일단 범야권의 정권교체 교두보를 만들자는 취지를 강조하신 그런 취지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연합해서 선거를 치르고 이 공동으로 연립지방정부를 운영해서 실력을 보여주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것이 국민의당 입당에 선을 긋은 거,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꼭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안 대표 출전 방식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형 경선을 갈 것이냐, 뭐 국민의힘 후보와 1대1을 단일화를 할 것이냐, 지금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안이 좀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건 이제 언론에서 거론하고 또 일부 이제 정치 호사가분들이 이제 여러 안들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 어떤 그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양당 간에 어떤 논의가 되고 있거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정치 일정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면 이제 시민 여론의 흐름도 있을 거고 또 야권 지지층들의 어떤 요구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당장은 뭐가 논의되고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국민의당 그 측에서는 가장 좋은 안이 어떤 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좀 나온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안들이 이미 많은 분들이 제시를 했고, 뭐 거기에서 또 변형된 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천천히 네. 무엇이 합리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 아마 당내에서 논의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안 대표님이 무슨 이런 단일화 방안까지 이렇게 다 고민해가지고 좀 출마를 선언하신 게 아니고, 일단 출마를
결심을 했기 때문에 결심을 했으면 먼저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도리다 그래서 일단 기자회견을 해서 출마 결심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후의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논의돼서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려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태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형사법집행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정직이냐 재복귀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이 걸린 운명의 갈림길이 이번 주에 펼쳐집니다.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신문이 내일 열리는데요. 이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적 역할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돌연 연기되면서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국회 법사위 위원이자 민주당 원내 부대표시죠. 김용민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이슈 분석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재가동을 했었는데 최종 2인 선정에는 이제 실패를 했고 연기가 됐습니다. 그 28일 월요일 다음 주로 이제 연기가 됐는데요. 어떻게 최종 2인 결론이 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28일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그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 야당 추천위원 한 명이 사퇴를 했고 그래서 그 결론을 보충하자라는 것이 이제 그 국회의장의 그 권고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머지 위원들이 그 권고를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야당 추천위원 한 명이 사퇴하더라도 그 의결에는 전혀 뭐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해서 지난 금요일 날 추천을 하고 그 후보자를 추천해도 무방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편 또 새로운 후보를 또 추가로 또 받겠다, 23일까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새로운 후보자들과 함께 기존에 추천됐던 후보군들 이분들 같이 논의해서 아마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속도 조절에 추 장관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추 장관이 여권 입맛에 맞는 새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연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해서 새로운 후보자가 나중에 공수처장으로 최종 추천이 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는 있죠.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특정인이 염두되거나 특정인이 거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이미 그 5명 이상의 찬성을 받았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추천한 분도 계시고 그 후보자가 5명의 찬성을 이미 받았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연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국회의장께서 그런 권고를 했던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연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그 추 장관이 추천하신 분이 전현정 변호사고요. 네, 또 맞습니다. 대한변협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그 법이 개정된 법에 의하면은 제적 3분의 2, 그러니까 5명이 찬성하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최초 제정됐던 법의 취지와 정신과 그리고 지금 개정법에서도의 어떤 법의 취지와 정신을 고려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가능한 만장일치를 받는 그런 분이 추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28일 날 아마 그 추천위원들께서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장일치된 후보가 추천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두 분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겠다.
라는 입장은 아마 이제 검사 출신들을 네. 선임해야 된다, 후보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아마 주장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것 역시 서로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상 여지가 좀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연내 출범은 물 건너갔지만 공수처 출범길이 열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거운 도전을 받게 됐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위헌성을 부각시키겠다 이렇게 한 거 벼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연내 출범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인사청문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야당은 처음부터 공수처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따져보겠다라고 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해놓은 상태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야당의 모습은 또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해서 원내대표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상당 부분 합의가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 점을 보면은 야당도 마냥 이게 위헌이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했던 것이고 야당도 이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는 법 절차를 따라서 추천하고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에는 사실상 동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야당도 이번에 공수처법 개정할 당시에 개정안을 제출했거든요. 네. 본인들이 위헌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위헌성을 본인들이 다퉜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안들을 냈고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 법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주장은 그냥 정치적인 어떤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내심의 의사에서는 이 법은 진행되고 시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수처가 출범할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28일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지금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사의 표명하신 부분은 이제 예상을 전혀 못했고 당연히 그 이후에 검찰 개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의 표명했던 것은 아무래도 현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추미애 장관이 아직 검찰 개혁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이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의 징계 문제가 이제 내일이면 재판이 또 진행될 예정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도 향후 어떤 법무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거나 추가로 검찰 개혁을 위한 인적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고 현재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전면에서 앞장서서 개혁을 주장하셨던 분이라서 저는 여전히 계속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에 아쉬움을 보이셨다고 하는데요.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징계 수위와 거치 어떻게 됩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해임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징계 사유가 보면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묵직하고 현직 검찰총장이 이런 일까지 했을까에 대해서 사실 충격을 주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하면 당연히 해임 결정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징계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하나하나가 해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정직 2개월로 어떻게 좀 낮춘다 이런 취지의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이제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징계 사유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새롭게 알려진 게 판사 사찰이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보도 내용들에 의하면 이 윤석열 총장이 채널A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와 2,700여 회의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서 진상조사해서 보고해라라고 지시한 날, 그날 이미 또 한동훈 검사와 열 몇 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건을 무마하고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의도가 명백하게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재 검찰총장이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어떤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그것도 최측근의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중대한 비위 혐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임됐어야 하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예, 사안이 상당히 심각했는데 징계 수위가 낮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윤 총장은 그런데 이제 물러서지 않고 2라운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이제 뭐 추윤 갈등이 일단락되는 대신에 이제 청와대와 또 새로운 2라운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징계를 사실상 이제 최종 승인한 법상으로 최종 승인한 분이 이제 그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네. 소송을 사실상 청와대와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왔고 윤 총장 측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이제 윤 총장도 한 발 물러선 건 같긴 합니다. 네. 좀 명확히 얘기하면 이 소송의 그 피고는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소송의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검사 징계법상 징계 절차의 최종 승인권자, 다시 말해 집행을 하는 집행권자는 대통령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외형상으로는 적어도 윤석열 총장과 청와대와의 어떤 법적 다툼, 법적 쟁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징계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상 재량이 없습니다. 네.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면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절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실질적인 모습은 여전히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와의 법적 다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내일 있을 그 윤 총장의 그 기일 날이죠. 네.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까요? 기사회생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징계가 그대로 갈까요? 이게 이제 바로 직전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네. 아마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앞선 직무집행정지와 지금 징계 결정에 대해서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법적으로는 매우 다릅니다. 네. 직무집행정지는 이제 징계 절차에 나아가기 위해서 조사하는데 지금 조사 단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게 어떤 부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때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직 2개월은 그 외부위원 포함한 징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이고 징계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논의를 했고 또 윤석열 총장 측에게도 충분히 반박 기회와 증인신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충분히 기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 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실제로 다른 유사 사건들에 있어서도 징계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예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법조계 또 안팎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이 될 것이다. 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공수처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기관이 공수처이고 네. 거기서의 검사는 검찰총장도 당연히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수사하는 것은 당연히 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공수처가 처음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수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내부적인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비위 사실 범죄 혐의들은 윤석열 총장 사건도 있긴 하지만 가족 사건, 특히 장모 사건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법에 의하면 그 검사의 장모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 장모 사건을 여전히 수사를 해야 되고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 안팎에서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도 논의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건의 종류나 범위, 수사 대상에 따라 또 좀 달라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해서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 절차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의원께서는 찬성즉 필리버스터 주자로도 나서기도 했는데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 3법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권력기관이었던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 네. 이 권력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기소독점주의가 완화되고 깨지는 예외를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이고, 경찰은 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국정원법은 가장 문제가 돼 왔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 부분을 폐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권한이 집중된 권한을 남용해왔던 그런 안 좋은 과거들을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의원께서는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되시는 등 정말 올 한 해 바쁘게 네.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소회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의 목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 굉장히 영광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변호사 하다가 갑자기 정치에 네. 입문해서 당선까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한 해였는데, 너무 바빠서 올 한 해가 없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한참 뒤에 2020년이 또 어떻게 기억될지 그것도 좀 고민이 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제가 국회에 들어온 목적이기도 했고 여지껏 싸워왔던 그런 방향이기도 한데, 권력기관 개혁과 특히 검찰 개혁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과 연구와 활동들을 하고 입법 활동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법조인 출신 의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앞으로 활발한 또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은 평년 기온이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주 중반까지 큰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성탄절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